욕심 때문에 구렁이가 된 아이.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서당이 하나 있었어요. 이 서당에서는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 가운데 유난히 공부를 잘하는 세 아이가 있었답니다. 세 아이 가운데 한 명은 이름이 신돌이었어요. 신선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또 한 아이는 좋은 선비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 선돌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한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 부돌이라고 했지요. 하루는 훈장이 세 아이를 불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구나. 이제부터 실력을 키우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깊은 산속 암자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글 공부를 하여라. 암자로 들어간 새 아이는 번갈아 밥을 지었어요. 그런데 밥을 지어 상을 차려오는 모습이 제각기 달랐답니다. 신돌이는 두 친구의 밥을 푸고 자기 밥은 맨 마중에 펐어요. 그래서 두 친구는 흰밥을 먹고 자기는 누른 밥을 먹었지요. 선돌이는 똑같이 먹을 수 있도록 쌀밥과 누른밥을 섞어서 펐습니다. 부돌이는 자기 밥 먼저 밥그릇에 수북하게 퍼두고 두 친구의 밥은 설렁설렁하게 나누어 펐어요. 10년 동안 글 공부를 마친 새 아이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는 세 갈래의 갈림길이 나 있었어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 각자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 새 아이는 10년 뒤에 다시 모이기로 약속했지요. 세월은 화살같이 흘러 어느덧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세 갈래 길에 도착한 것은 선돌이었어요. 선돌이는 소원대로 평양 감사가 되어 있었지요. 친구들이 올 때가 되었는데 그때 고갯마루 끝에서 수염을 허옇게 늘어뜨린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신선처럼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여보게 신돌이. 선돌이는 반가운 목소리로 신돌이를 불렀습니다. 둘은 서로 손을 마주잡고 반가워했지요. 그런데 부돌이는 왜 이렇게 늦는 걸까? 선돌이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신돌이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돌이가 보고 싶거든 나를 따라오게나. 신돌이는 어느 작은 오두막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신돌이가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가 동쪽 창문을 열자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난 봄의 경치가 보였고 남쪽 창문을 열자 나뭇잎이 우거진 여름 경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쪽 창문을 열었더니 과일이 익어 탐스러워 보이는 가을 모습이 보였고 북쪽 창문을 열었더니 흰눈이 쌓여있는 겨울의 경치가 보였습니다. 선돌이는 넋을 잃은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이곳은 신선이 사는 세계라니. 그 모습을 본 신돌이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부돌이는 어디 있는가? 그 친구는 바로 저기 있다네. 신돌이는 손가락 끝으로 처마 밑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부돌이는 헛된 욕심을 부리다가 벌을 받아 구렁이가 됐다네. 여보게 신돌이, 자네는 신선이니 부돌이가 다시 사람이 될 방법을 알고 있을 게 아닌가? 그러자 신돌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사리 입을 열었어요. 뒤뜰에 가면 복숭아 나무가 있네. 그 나무에 복숭아 3개가 열려있지. 그것을 따오면 부돌이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네. 신돌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구렁이는 스르르 뒤뜰로 갔어요. 만약 부돌이가 복숭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용서를 받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 테지만 욕심을 부린다면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다네. 잠시 후 구렁이는 복숭아 3개가 달린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고 왔지요. 그 모습을 본 신돌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 왜 그러나? 자네 말대로 복숭아 3개를 가져오지 않았나? 복숭아 나무에는 원래 복숭아가 4개 열려 있었다네. 부돌이는 하나를 몰래 따먹고 나머지 3개만 가지고 돌아온 거야. 구렁이가 되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부돌이는 평생 구렁이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구렁이가 된 부돌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숲을 사이로 들어가더니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계백과 관창의 용기. 계백은 백제의 달솔이자 장군이었습니다. 달솔은 무척 높은 벼슬이었지요. 임금은 젊은 시절 무척 영특했지만 나이가 들자 방탕해지고 나랏일에 소홀해졌습니다. 이웃나라 신라와 싸움도 잦아지고 있어서 나라가 하루하루 더 위태로워지는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다 건너 당나라가 백제로 쳐들어왔어요. 신라가 당과 힘을 합쳐 동시에 백제를 공격한 겁니다. 백제는 온 나라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망했구나. 신라놈들이 당과 손을 잡을 줄이야. 백제군은 속수무책 당하기만 했습니다. 모두들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계백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섰어요. 5,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신라군을 막기 위해 황산벌로 떠나기로 했지요. 전쟁터로 나서기 전 계백 장군은 자신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란 걸 느꼈습니다. 남아있는 아내와 어린 자식이 어찌 될지 불보듯 뻔했지요. 살아서 적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계백 장군은 피눈물을 흘리며 제 손으로 가족들을 베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각오하고 전쟁터로 향했어요. 옛날 월나라 왕 구천은 5,000명의 군사로 오나라 왕 부차의 70만 대군을 격파하였다. 우리도 그를 본받아 승리를 쟁취하여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이다. 계백 장군의 외침에 병사들은 용기 100배해서 신라의 대군과 싸웠습니다. 10배나 많은 신라군과 4번을 싸워서 4번 모두 이겼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신라군은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10배나 수가 더 많은데 어찌 번번이 지고 마는가? 신라의 장군 김품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또다시 싸워봐야 죽기를 각오한 백제군에게 또 지고 말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적진으로 가겠습니다. 김품일 장군의 아들 관창이 나섰어요. 관창은 이제 겨우 16살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로 나선 화랑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 수련하던 화랑은 신라의 자랑거리였지요.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혼자 적진에 뛰어든단 말이냐. 김품일 장군은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대로는 결코 우리 신라가 이길 수 없습니다. 백제군이 수가 적어 오히려 두려움 없이 싸우니 저도 죽을 각오로 싸워 화랑의 기계를 보이겠습니다. 김품일은 아들의 그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라를 위하는 내 뜻과 용기가 참으로 갸륵하구나. 그래, 가거라. 관창은 투구를 쓰고 창을 든 채 적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관창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얼마 못 가 백제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혼자 적진에 뛰어들다니 용감한 것이냐 무모한 것이냐. 저놈의 투구를 벗겨라. 목을 베기 전에 얼굴을 보자. 계백 장군이 명령했습니다. 병졸이 관창의 투구를 벗기자 장군은 깜짝 놀랐어요. 아직 어린아이 티를 완전히 벗지 못한 소년이었거든요. 나는 신라의 화랑 김관창이다.
내 나라를 위해 이미 죽기를 각오했으니 어서 배어라. 계백 장군은 자신처럼 나라를 위해 죽음을 무릅쓴 용기를 낸 소년의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신라에는 뛰어난 병사가 많구나. 나라를 위해 어린 소년도 이리 용감하게 나서는데 더 나이 많은 병사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내 용기가 가상하니 죽이지는 않겠다. 계백 장군은 관창을 밧줄로 말에 묶어 다시 신라 진영으로 돌려보냈어요. 관창은 살아 돌아왔지만 기쁘기보다는 아쉬움이 컸답니다. 적의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장수의 목을 베지 못하고 돌아오다니 몹시도 한스럽구나. 다시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 관창은 다시 적진에 뛰어들 태세를 갖추었어요. 이번에는 그와 뜻을 같이 한 군사 2~여 명이 그 뒤를 따랐지요. 관창은 적을 여러 베었지만 결국 백제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계백 장군도 살려보내준 관창이 또다시 돌진해오자 어쩔 수 없었어요. 살려주면 몇 번이고 다시 쳐들어올 테니까요. 계백은 관창의 목을 베어 말 안장에 메어 돌려보냈습니다.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신라군의 들불처럼 일어날 테니 이제 우리 백제가 이기긴 어렵겠구나. 이 일을 어이하겠고. 계백 장군은 관창의 머리를 매단 채 달리는 말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목만 돌아온 관창을 본 김품일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얼굴에 묻어있는 피를 닦았어요. 관창아, 내 눈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구나. 너는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후회는 없다. 목숨을 바친 관창의 용기를 본 신라군은 너도 나도 외쳤습니다. 어린 관창이 용맹하게 죽었다. 그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 관창의 복수를 해야지. 화랑의 기계를 본받자. 사기가 오른 신라군은 총 공격을 감행했고 백제는 그 기세에 밀려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계백 장군의 백제군은 거의 전멸했고 장군 역시 황산벌에서 죽음을 맞았답니다. 계백 장군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은 당과 신라군이 함께 쳐들어가 함락당하고 백제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저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계백 장군과 화랑관창의 용기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답니다. 소중한 물건. 옛날 어떤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영감은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도 늘 돈을 더 벌고 싶어 했지요. 하루는 영감이 이웃 마을에 간다고 옷을 차려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웬 나그네가 개울 한복판에서 허리를 굽히고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개울을 건너다가 뭘 빠뜨렸나 봅니다. 이보시오. 뭘 잃어버렸소? 별것 아니외다. 나그네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꾸 무엇인가 찾기만 했어요. 영감은 그럴수록 더 궁금해졌지요. 좀 압시다 그려. 무얼 잃어버렸기에 그리 열심히 찾으시오? 그러자 나그네는 마지못해 허리를 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물건은 내가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이라오. 그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은 입맛이 당겼지요.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이라. 틀림없이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일 게야. 영감은 첨벙첨벙 물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같이 찾아보리다.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데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쳐서야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돈이 가득 든 전대일까? 값비싼 보석일까?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슬쩍 집어넣어야지. 영감은 자기 옷이 다 젖는 줄도 모르고 개울을 뒤졌어요. 어이쿠, 이제야 찾았군. 나그네가 무엇을 주었는지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영감이 등잔만해진 눈으로 바라보니 그냥 붓이었어요. 여보시오, 그 붓이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이란 말이오? 그렇소이다. 이걸 가지고 한평생 글을 쓰다가 내가 죽으면 아들 놈에게 물려줄 거요. 영감은 나그네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진작 붓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왜 한평생 쓰고도 남는 물건이라고 해서 나까지 고생을 하게 한 거요? 그러자 나그네가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별 사람 다 보겠군. 어떻게 말하나 마찬가지 아니오? 당신더러 찾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어째서 공연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 그러는지 모르겠구려. 말을 마친 나그네는 붓을 소중하게 품에 넣고는 사라졌지요. 에이구, 공연히 고생만 실컷 했네. 욕심 때문에 애를 쓰고 고맙다는 말도 듣지 못한 영감은 울상이 되어 돌아갔답니다. 메뚜기의 이마. 옛날에는 개미의 허리가 굵고 황새의 조둥이가 짧고 메뚜기의 이마에 털이 숭숭 나 있었대요. 그런데 어째서 개미 허리는 잘록해지고 황새 조둥이는 길쭉해지고 메뚜기 이마는 벗겨지게 되었을까요? 하루는 개미가 친구인 황새와 메뚜기를 불렀답니다. 개미야, 무슨 일로 우리를 오라고 했니? 너희들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려고 불렀지. 그런데 음식이 어디 있다는 거야? 개미는 빙글에 웃고만 있었어요. 때마침 밥과 반찬이 든 광주리를 머리에 인 아주머니가 타박타박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옳거니 저기 오는구나. 개미는 큰 길로 나가더니 아주머니 발 뒤꿈치를 콱 깨물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아주머니는 화들짝 놀라 광주리를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음식은 죄다 쏟아져 땅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개미는 그 음식들로 친구들을 대접했습니다. 우리도 먹을 걸 구해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렴. 황새와 메뚜기도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답니다. 얼마 후 황새는 물고기 한 마리를 물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뚜기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우리끼리 일단 먹고 보자. 황새가 물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쩍 벌리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무언가 실룩실룩 움직이는 겁니다. 황새와 개미가 물고기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속에서 메뚜기가 떡하니 걸어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야,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그만. 메뚜기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되레 물고기한테 잡아먹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메뚜기는 마치 물고기를 자기가 잡은 것처럼 아주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자, 이럴 게 아니라 어서 먹으렴. 그 꼴을 본 황새가 기분이 좋을 리 없었지요. 메뚜기야, 이 물고기는 내가 잡은 거야. 내가 아니었다면 넌 꼼짝없이 물고기 밥이 됐을 거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내가 잡은 거지. 메뚜기는 땀이 뻘뻘 나는 이마를 쓸어넘기며 황새는 주둥이를 뾰루통하게 내밀며 둘은 참으로 오랫동안 옥신각신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뚜기는 이마가 홀랑 벗겨지고 황새는 주둥이가 길쭉해지고 말았대요. 그럼 개미의 허리는 어째서 잘록해졌을까요? 황새랑 메뚜기랑 아웅다웅 티격태격 다투는 꼴이 너무 우스워서 배를 움켜잡고 깔깔 웃다 보니 그만 허리가 잘록해지고 말았답니다. 잔나비 엉덩이. 옛날에 잔나비 엉덩이는 털이 복슬복슬한 것이 보기가 참 좋았대요. 그런데 어쩌다가 털 한 줌 없이 빨갛게 되었을까요?
하루는 잔나비가 뭘 먹을 게 없나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개를 만나게 되었대요. 개야, 우리 둘이 쌀떡을 해먹으면 어떨까? 그래서 잔나비와 개는 벼를 구하러 들로 갔답니다. 개가 집게로 싹둑싹둑 벼 이삭을 자르면 잔나비가 앞발을 이용해 주룩주룩 나다를 훑고 개가 집게로 스르륵 스르륵 결을 벗기면 잔나비는 쿵덕쿵덕 쌀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어요. 개와 잔나비는 떡매를 번갈아가며 철썩철썩 내리쳐 쫀득쫀득한 떡을 만들었습니다. 야들야들 반들반들 참 맛나게 생겼구나. 개가 집게발을 딸깍거리며 입맛을 다시는데 갑자기 잔나비가 떡을 들고 도망쳐버렸어요. 개가 허겁지겁 잔나비를 쫓아갔지만 날랜 잔나비를 무슨 수로 당하겠어요? 이놈 잔나비야, 당장 그 떡 가지고 돌아오지 못해? 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잔나비는 보란듯이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지요. 잔나비야, 혼자 급하게 먹다가 체할라. 그러지 말고 내려와서 나랑 같이 먹자꾸나. 개는 일부러 상냥한 목소리로 잔나비를 타일렀지요. 그러나 잔나비는 들은 척도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잔나비야, 목마르지 않니? 시원한 물을 떠올 테니 같이 그 떡을 나눠 먹자꾸나. 잔나비는 개더러 들으라는 듯 더 큰 소리로 떡을 먹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개는 잔나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내가 벼 이삭을 자르고 결을 벗겨내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떡을 만들었겠니? 개가 커다란 집게를 허위허위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지만 잔나비는 콧방귀만 낄 뿐이었습니다. 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멍청한 녀석, 떡은 원래 썩은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먹어야 제맛인데. 그 말을 들은 잔나비는 귀가 솔깃해서 썩은 나뭇가지 위에 떡을 척 걸어놨지요. 그러자 나뭇가지가 떡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잔나비 같으니라고. 개는 얼른 바닥에 떨어진 떡을 주워들고 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떡을 뺏긴 잔나비는 굴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개는 굴 밖에 있는 잔나비더러 들으라는 듯 냠냠쩝쩝 큰 소리를 내며 떡을 먹었어요. 개야, 그 떡을 혼자만 먹을 참이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먹자꾸나. 그러거나 말거나 개는 잔나비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잔나비는 떡을 뺏어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파란 짝도 들어가지 않는 좁은 굴에 무슨 수로 들어가겠어요? 아이고 내 떡. 내가 개의 꿰매 빠져서 떡을 빼앗기고 말았네. 화가 난 잔나비는 어차피 떡을 못 먹게 되었으니 개에게 복수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굴 입구에 궁둥이를 확 들이밀고 있는 힘껏 힘을 주었지요. 부지직 소리와 함께 고약한 냄새가 굴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숨이 턱 막힌 개는 잔나비를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야, 저리 비키지 못해? 그래도 잔나비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난 개는 잔나비의 궁둥이를 집게발로 힘껏 꼬집었답니다. 그때 개가 잔나비 궁둥이를 얼마나 세게 꼬집었는지 궁둥이에 있던 털이 한 움큼이나 빠졌어요. 잔나비 궁둥이에 털이 없는 건 이때부터랍니다.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개와 떡을 나눠 먹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때 그 잔나비의 궁둥이 털이 개 앞발에 달라붙어서 개 앞발에
털이 숭숭 나 있는 거랍니다. 민들레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민들레라는 이름을 가진 착하고 순박한 처녀가 살았답니다. 민들레는 이웃 마을에서 제일 기운 세고 용감한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이 곱고 남편은 기운 세고 용감하니 무엇이 부러울까? 사람들은 민들레와 총각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요. 민들레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어느 해 민들레가 사는 마을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곡식을 모조리 빼앗아갔어요. 아이고, 우리가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모두 빼앗기다니. 곡식이 새로 자라 여물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할 텐데 이제 우리는 무얼 먹고 살아야 하나?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민들레의 남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랑캐를 뒤쫓아가서 빼앗긴 곡식을 되찾아옵시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녀석들은 또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우리도 힘을 합치면 무섭다는 걸 놈들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지요. 이렇게 해서 민들레의 남편은 오랑캐와 싸우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히 돌아오세요. 민들레는 자신의 은비녀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가만히 웃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시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리다. 마을 청년들은 싸움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며칠 뒤 싸움터에 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민들레의 남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서방님은 어디 계신가요? 민들레가 애타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소이다. 그 대신 이것만. 싸움터에 나갔던 청년 하나가 민들레에게 무언가를 건넸어요. 민들레가 남편에게 주었던 은비녀였지요. 민들레는 깨끗한 물 한 사발을 떠놓고 환한 달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달님, 사람들은 모두 남편이 죽었을 거라지만 저는 남편이 살아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민들레의 기도는 매일매일 계속되었어요.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검고 탐스럽던 민들레의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었고 민들레가 품에 간직하고 있던 은비녀도 녹슬었습니다. 하지만 민들레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민들레는 결국 죽고 말았답니다. 민들레의 죽음을 딱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민들레를 은비녀와 함께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민들레의 무덤에서 샛노란 꽃이 하나둘 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 꽃을 민들레라고 불렀답니다. 민들레 꽃은 한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민들레의 마음을 닮아서인지 쉽게 시들지 않는답니다. 풀죽새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늙음하게 딸 자식 하나를 얻어 애지중지 키웠답니다. 그렇게 곱게 키운 딸이
7살이 되었을 무렵의 일이에요.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덜컥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울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했지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도 하고 빨래도 해야 하니 말입니다. 차라리 새어머니를 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이웃에 사는 참한 과부를 새어머니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여간 심술궂은 게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틈만 나면 딸을 못살게 굴었어요. 밥해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밤매라,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어린 딸을 부려먹는 겁니다. 그러고는 밥 주는 것도 아까워서 풀죽을 쑤어서 주었어요. 한창 크는 나이에 풀죽을 먹고 배가 부를 리 있겠어요? 배가 고픈 딸이 풀죽 한 그릇만 더 달라고 하면 많이 먹는다고 구박을 했지요. 딸은 밤마다 휘영청 밝게 뜬 달을 보며 눈물을 삼켰답니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꾹 참았습니다. 하루는 새어머니가 잠든 딸을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남몰래 딸의 신발을 숨겨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딸을 깨워서 고개 너머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시켰지요. 고개 너머에 있는 우물물이 제일 맛있단다. 어서 가서 우물물 좀 떠오너라. 딸은 물동이를 들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발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데 새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얘가 왜 이렇게 어물쩍거려? 냉큼 가지 못해? 어머니, 제 신발이 없어졌어요. 핑계대지 말고 어서 나가 우물물을 떠오너라. 딸은 하는 수 없이 맨발로 물동이를 이고 걸어갔지요. 길은 험하고 가파른 데다가 온통 가시투성이었습니다. 발바닥은 찢어지고 까져서 피투성이가 되었지요. 그래도 딸은 꾹꾹 참고 고개 넘어 우물물을 떠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물동이가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까운 물동이. 너 일부러 물동이를 깼지? 어느새 쫓아온 새어머니는 딸을 나무에 칭칭 묶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딸이 애원했지만 새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무에 꽁꽁 묶인 딸은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구해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떤 짐승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짐승은 바로 호랑이였지요. 이제 나는 호랑이 밥이 되는구나. 딸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더니 이빨로 동아줄을 툭 끊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소리 없이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딸은 호랑이 덕분에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새어머니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살갑게 딸을 맞아주었지요. 얘야, 날도 추운데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왔니? 밥은 먹었니? 새어머니는 딸을 보듬어 안고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며칠 뒤 아버지가 일을 하러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서자마자 새어머니는 딸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부러진 바늘하고 실을 던져주면서 저녁 때까지 커다란 이불을
다 꿰매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부러진 바늘로 어떻게 커다란 이불을 다 꿰매겠어요? 저녁 때가 되자 놀러 나갔던 새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새어머니는 딸이 게으름을 피웠다며 다시 나무에 묶어버렸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갑자기 딸이 새로 변하더니 밧줄을 풀고 하늘을 향해 포르르 날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새어머니가 손을 뻗어 새를 잡으려고 하자 그 새가 풀죽풀죽 하고 울었지요. 그때부터 그 새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풀죽풀죽하고 서러운 목소리로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새를 풀죽새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도깨비와 친아기. 옛날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메밀묵을 한 동이 쑤어 남편에게 주었어요. 여보, 저기 부잣집 사람은 도깨비랑 친하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도깨비랑 친해지자는 말이오? 그날 밤 남편은 도깨비들이 논다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소리쳤어요. 도깨비야! 도깨비야! 도깨비들이 뛰어나와 남편이 가져온 메밀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찰진 메밀묵은 생전 처음 먹어보네. 그럼 내일 밤에 또 쑤어오지. 다음 날에도 아내는 메밀묵을 한 동이 쑤어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은 메밀묵을 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또 소리쳤어요. 도깨비야! 도깨비야! 기다리고 있던 도깨비들이 뛰어나와 메밀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장 도깨비가 벌떡 일어나서 외쳤어요. 이렇게 찰진 메밀묵을 얻어먹었으니 내일은 당신 아버지의 백골을 가져오면 좋은 자리에 무덤을 써주겠소. 다음 날 남편은 아내가 쑤어준 메밀묵과 아버지의 백골을 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도깨비들은 또다시 뛰어나와 메밀묵을 다 먹고 나더니 뚝딱뚝딱 상여를 꾸며 아버지의 백골을 실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줄줄이 상여를 떠매고는 상여의 소리를 내면서 길을 떠났지요. 도깨비들은 오행 한마디를 하면 십리를 휙 가고 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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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마디를 하면 30리를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따라갈 수 없어서 상여를 놓치고 말았지요. 이제 아버지의 백골을 잃어버렸구나. 남편이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대장 도깨비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좋은 자리에 큼직하게 잘 모시고 비석도 상석도 훌륭하게 해놨소. 다음 날 남편은 대장 도깨비가 가르쳐준 곳에 찾아가 보았어요. 아이고, 곡하는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어떤 놈이 동네 한가운데 무덤을 써놓고 우느냐? 어서 무덤을 박아거라. 그때 무덤 뒤에서 갑자기 도깨비들이 뛰어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너희들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싶냐? 동네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 뒤 가난한 부부는 하는 일마다 잘 되어 부자 소리를 듣고도 남을 만큼 잘 살았답니다. 다섯 장군과 여우. 수긍은 옛날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 태백산 태화선인한테 글을 배웠습니다. 태화는 이름이고 선인은 신성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승 태화선인은 총명한 수긍을 매우 사랑하여 그와 더불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수긍이 10년 공부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태화선인이 말하였습니다. 집에 가거든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여라. 그러다 재주나 지혜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 찾아오거든 곧 내게 와서 알려야 한다. 수긍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긍은 집에 와서 마을에 오는 나그네들을 손님으로 모셔다가 재우고 먹이면서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지식과 지혜를 겨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수긍은 그 나그네와 더불어 천문, 지리, 과학, 학술이며 예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막힘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이나 의복이나 주택이나 각종 도구에 대해서 훤하게 알았습니다. 또 우주 만물이 언제 어떻게 생겨서 변화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었고 그 대답이 다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수긍은 처음으로 크게 놀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천하에서 둘도 없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보다 재주와 지식이 훨씬 높구나. 아마 우리 스승님도 이 나그네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그네는 하룻밤 쉬고는 떠나갔습니다. 수긍은 나그네가 떠나자마자 곧 스승 태화선인에게 달려가서 그 대단한 나그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태화선인이 자세히 듣고 말했어요. 그 나그네가 인간 세상을 헤치고 다니는 5만 년 묵은 구미호가 틀림없다. 나 혼자서는 물리치기 힘들다. 네가 나와 함께 그 구미호와 싸울 수 있겠느냐. 목숨을 건 싸움이 될 수 있다. 네, 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스승님과 함께라면 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내 결심이 그렇다니 고맙다. 벽을 마주하고 앉아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는 주문을 나하고 같이 맞춰서 365번을 외워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긍은 스승 태화선인이 가르쳐준 주문을 태화선인과 함께 정성을 다해 외웠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홍익인간 사해동포 수수리 마수리. 홍익인간 사해동포는 단군이 조선을 세운 정신이었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옛날 신선이나 도사들이 도술을 부릴 때 흔히 쓰던 주문이지요. 주문이 끝나자 수긍과 태화선인의 몸이 가벼이 둥둥 떠서 구름 위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동쪽으로 7일 동안 날아가서 한 곳에 이르렀어요. 그곳은 반듯한 네모 모양 섬이었습니다. 사방이 각각 사흘을 걸어가야 할 만한 크기였지요. 그 네모 반듯한 섬 한가운데에 커다란 오색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오색나무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찌르고 그 밑동이 얼마나 굵은지 그 둘레가 40리나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나뭇잎이 가득 달린 가지들이 뻗쳤습니다. 동쪽으로 뻗은 가지는 푸른빛, 남쪽으로 뻗은 가지는 붉은빛, 북쪽으로 뻗은 가지는 검은빛, 서쪽으로 뻗은 가지는 흰빛, 가운데로 곱게 솟구친 가지는 노란빛이었습니다. 가지와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나무 그늘로 온 섬을 덮고도 넘쳤습니다. 태화선인이 노란 가지를 꺾어왔습니다. 그 가지에 누를 황자와
임금 제자를 붙여서 황제라 썼습니다. 동쪽으로 뻗은 푸른 가지를 꺾어왔습니다. 그 가지에는 풀을 청자를 붙여서 청제라 썼습니다. 남쪽으로 뻗은 붉은 가지를 꺾어왔습니다. 그 가지에는 붉을 적자를 붙여서 적재라 썼습니다. 서쪽으로 뻗은 흰 가지를 꺾어왔습니다. 그 가지에는 흰 백자를 붙여서 백제라고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을 향해 뻗은 검은 가지를 꺾어왔습니다. 그 가지에는 검을 현자를 붙여서 현재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황제, 청제, 적제, 백제, 현재라고 쓴 나뭇가지를 들고 공중에 흔들면서 동서남북으로 3번씩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3번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5 임금을 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미호를 물리치는 군대의 장군으로 잘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5개를 도포자라 큰 소매에 조심스럽게 넣고 돌아왔습니다. 태백산으로 돌아온 태화선이는 자기는 북쪽에 앉고 수긍은 남쪽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은 가운데에 황제라고 쓴 나뭇가지를 놓고 중군대장이라 말하고 청제라고 쓴 나뭇가지는 황제 왼쪽에 놓고 좌군대장, 백제라고 쓴 나뭇가지는 황제 오른쪽에 놓고 우군대장, 적제라고 쓴 나뭇가지는 황제 앞에 놓고 정군대장, 현제라고 쓴 나뭇가지는 황제 뒤에 세워 후군대장이라고 각각 말하였습니다. 태화선이는 이렇게 나뭇가지를 5군 진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수군과 함께 신선 옷으로 갈아입고 신선 모자를 쓰고 신선 허리띠를 메고 몸을 바로잡고 엄숙하게 앉아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홍익인간 사해동포 수수리 마수리. 그렇게 주문을 다시 365번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군사들이 급히 움직이면서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또 말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중군과 전후 좌우 대장들이 저마다 군사를 이끌고 5군 진영대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태화선인이 큰 소리로 명령하였습니다. 구미호가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도다. 그러니 5군 대장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구미호를 잡아오시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맨 앞에 있던 정군대장 적재가 적토마를 타고 붉은 갑옷을 입은 군사들 앞에 서서 긴 창을 꼬나들고 달려나가며 외쳤습니다. 내가 하늘에 오르면 모든 별이 머리를 숙이고 내가 땅 위로 내다르면 모든 잡귀가 다 엎드려 기어간다. 나를 대적할 자 있으면 이리 나오너라. 피처럼 붉은 갑옷을 입고 피처럼 붉은 말을 탄 정군대장 적재가 우레처럼 소리치며 나가자 붉은 갑옷과 붉은 창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무지개를 깃발 삼아 구름 위로 펄펄 날리고 북을 둥둥 울리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적재는 하루 낮 하루 밤을 싸우다가 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구미호 꼬리 한 개를 잘라서 끌고 왔어요. 태화선인이 그 긴 꼬리 한 개를 장대에 걸어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선봉군이 하루낮 하루밤을 싸워 구미호 꼬리 하나를 잘라왔도다. 이번에는 좌군이 나가 싸우시오. 깊은 바다처럼 푸른 갑옷을 입은 좌군대장 청제가 푸른색 천리마에 올라 청룡도를 비껴들고 푸른 갑옷을 입은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나갔습니다. 내가 바다 위를 달리면 산보다 높은 파도도 가라앉으며 숨을 죽이고 청룡도가 햇빛에 번쩍이는 빛에 하늘을 날던 용도 떨어진다. 인간 세상을 해치는 요물은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천리마를 타고 청룡도를 비껴들고 달려나가는 청제 뒤를 따라
푸른 옷을 입은 병사들이 푸른 깃발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청제는 사흘 밤낮을 싸우다가 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구미호 꼬리 2개를 잘라서 끌고 왔어요. 태화 선인이 그 긴 꼬리 3개를 장대에 걸어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좌군이 사흘 밤낮을 싸워 구미호 꼬리 2개를 잘라왔도다. 이번에는 우군이 나가 싸우시오. 눈처럼 하얀 은빛 갑옷을 입은 우군 대장 백제가 백마에 올라 긴 칼을 휘두르며 흰 갑옷으로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달려나갔습니다. 내가 달려가면 백길 눈 덮인 험한 산도 길을 내고 청길 구름산도 흩어진다. 요망스러운 악귀들도 하늘이 주신 이 칼에 한 번 맞으면 재가 되어 흩날린다. 어떤 악귀인지 내 칼에 목을 들이오라. 은빛 갑옷을 번쩍이며 백마를 타고 달려나가는 백제들을 따라 흰 갑옷으로 온몸을 두른 병사들이 이 세상 온갖 칼이란 칼을 하나씩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백제도 닷새 밤낮을 싸우다가 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구미호 꼬리 3개를 잘라서 끌고 왔지요. 태화 선인이 그 긴 꼬리 6개를 장대에 걸어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우군이 닷새 밤낮을 싸워 구미호 꼬리 3개를 잘라왔다. 이번에는 후군이 나가 싸우시오. 밤하늘처럼 까만 갑옷을 입은 후군 대장인 현제가 흑마를 타고 새망치를 바람개비처럼 돌리면서 검은 갑옷을 입은 군사들과 함께 달려나갔습니다. 내가 달려가면 캄캄한 지하에서도 불길이 타올라 세상을 비추고 캄캄한 밤하늘을 울리던 천둥과 번개도 자지러진다. 온 세상에 구부러지고 망가진 것도 내 새망치 한 방에 펴지고 바로잡힌다. 내 새망치를 당할 자 있으면 나오라. 흑마를 타고 철갑 갑옷을 입고 새망치를 휘두르면서 달려가는 흑제 뒤를 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은 병사들이 검은 깃발을 휘날리며 커다란 새망치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이래 밤낮을 싸우다가 끝내 져서 돌아왔지요. 그래도 구미호 꼬리 3개를 잘라서 끌고 왔습니다. 태화 선인이 긴 꼬리 9개를 모두 장대에 걸어 세우고 소리쳤어요. 후군이 이래 밤낮을 싸워 구미호 꼬리 3개를 잘라왔도다. 이제 꼬리 9개가 다 잘렸으니 구미호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오. 그러니 마지막으로 중군이 나가 끝까지 싸우시오. 마지막으로 햇살처럼 빛나는 금빛 갑옷을 입은 중군대장 황제가 용 5마리를 끌고 달리는 오룡거 전차를 타고 직접 싸우러 나갔습니다. 구미호 꼬리 9개를 다 잘랐다고 합니다. 이제 머리만 자르면 됩니다. 우리는 하늘이 내린 군사들입니다. 저 구미호가 더 이상 인간 세상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의 목을 쳐 전쟁을 끝냅시다. 황제는 큰 활을 메고 전차 앞에 수십 개 세뇌를 걸어 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오령거 뒤로 옷에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저마다 갑옷 색깔에 맞춘 무기를 들고 무지개 깃발을 휘날리며 뒤따랐습니다. 아흘의 밤낮을 싸워서 끝내 이겼습니다. 중군대장 황제가 구미호 목을 베어 창끝에 꽂아 높이 들고 오령거 뒤에 나머지 주검을 메어 끌고 왔습니다. 태화 선인과 수궁이 나와보니 구미호는 퍼런 머리에 뻘건 혓바닥이 축 늘어져 있고 양쪽 귀가 뿔처럼 솟아있고 앞발은 뱀같이 길고 뒷발은 한아름이 넘는 기둥 같고 몸통 길이는 30발이 넘는 요괴였습니다. 수궁이 놀라며 태화 선인에게 물었어요. 이 요물이 구미호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신령같이 존경하던 그 나그네다. 수궁이 더욱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본시 사람이었는데 어찌 죽어서는 여우가 되었습니까? 구미호가 사람처럼 보이는 건 요망한 여우가 너를 홀려서 네 정신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꼬리 9 달린 여우를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다. 이제는 너와 내가 힘을 합해서 겨우 죽였으니 여우를 여우로 알아보게 된 것이다. 너는 무엇이 여우로 된 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이어오는 본시 전궁에서 하늘님을 모시는 신하였다. 그런데 하늘님 음식을 드릴 때마다 조금씩 훔쳐먹다가 들켜 땅으로 쫓겨나 여우가 되었다. 하늘님 음식을 먹은 기운으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구미호가 되었다. 사람 세상에서 어떻게 구미호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람 세상에서 구미호로 살려면 불에 익은 것도 안 먹고 나무 열매도 안 먹어야 한다. 오직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홀려서 그 깨끗한 정기를 빨아먹어야 구미호로 살면서 힘을 키울 수 있다. 지식인들을 홀려서 그 정기를 빨아먹을수록 구미호 힘이 세지는 거군요. 그렇다. 이 구미호가 사람 세상에 와서 그렇게 살게 된 지 이미 5만 년이 되었다. 그동안 힘이 점점 더 세지면서 사람 세상에 많은 해악을 끼쳤다. 사람 세상에 지식인이 많아지면서 구미호가 빨아먹고 힘을 키울 양식이 점점 늘어났다. 구미호한테 정기를 3번 빨아먹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구미호한테 자기 정기를 바치게 된다. 제 지식이 부족해서 그 나그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홀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많았는데도 말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지식이 최고라고 과신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아는 게 많다고 믿을수록 구미호 새치허에 홀리기 쉽고 그렇게 홀려서 대단한 학자라고 믿게 되고 대단한 학자가 말하는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깨끗한 정기를 빨렸던 것이다.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자만이 클수록 구미호 거짓말에 속기 쉽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그뿐 아니라 많이 배워서 지식과 재주가 많은 사람일수록 구미호가 그 사람 정기를 먹으면 그만큼 더 강해진다. 사람 세상에서 점점 더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식인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구미호 부하들이 많아졌다. 그 많은 지식인들 정기를 빨아먹은 구미호 힘이 산처럼 늘어나고 하늘까지 치솟게 된 것이지. 요즘은 하늘나라까지 넘보고 있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이 구미호 부하가 되고 그 부하들이 많아져서 하늘나라까지 넘볼 수 있게 구미호 힘이 커졌던 것입니까? 그렇다. 그래서 나 혼자 제주로는 이놈을 잡아 죽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너를 열심히 가르쳤고 사람 세상에 나가 살면서 너보다 지식이나 지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나를 찾아오라고 한 것이다. 내가 구미호한테 한 번은 정신을 홀려서 정기를 빼앗겼지만 그래도 내 말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어서 고맙다. 나는 천년에 한 명씩 제자를 기를 수 있는데 그전에도 11명이나 제자를 가르쳐서 내보냈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교만하게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 결국 구미호한테 3번씩 정기를 빨려서 구미호 부하가 되고 말았다. 다행히 너는 내 말을 잊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둘이 힘을 모아 이 요물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성공하였으니 이제 너는 걱정할 것 없다. 수긍이 물었습니다. 오제는 하늘님을 돕는 임금들인데 어떻게 스승님이 불러내서 부하 장수로 부렸으며 오색나무는 무슨 나무이기에 이 나무로 하늘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 나무 이름은 부상이라 한다. 또는 무궁화나무라고도 하지. 세상 사람들이 부상을 뽕나무의 일종으로 아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무궁화는 옛 조선과 부여에서 신성하게 여긴 나무인데 그 잎이 뽕나무와 비슷하다 하여 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부상은 오색이 빛나지 않는다. 오직 이 무궁화만 가지와 잎이 오색으로 자라나니 하늘과 땅 사이에서 싹이 터서 정궁 아래서만 자라난다. 바람, 비, 눈, 서리, 벌레, 새 짐승이나 사람한테 해침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5가지 정기를 가득 채우며 자랄 수 있고 오색을 갖추어 바뀌지 않는 것이다. 정궁 하늘님을 돕는 5 임금, 곧 오제가 오색나무를 사랑하여 자주 내려와 노는데 진심으로 하늘님을 믿고 공경하는 사람만 그곳을 알 수 있고 오색나무에 내려와 노는 오제를 능히 부릴 수 있다. 나는 평생 하늘님을 믿고 공경하면서 공부를 해왔다. 다행히 네가 나를 믿고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야 하늘님에게 부탁해서 오제의 힘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이다. 수긍이 다시 절하고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전에는 스승님을 사람으로만 알았더니 이제야 우리 스승님이 진짜 신선이심을 알았나이다.
네가 오색나무까지 오가는 동안 또 오제들이 구미호와 싸우는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나와 함께 힘을 보탰으니 오죽 피곤하겠느냐. 이 오색나무 잎을 한 장 줄 테니 씹어먹고 어서가 자거라. 수긍이 물러나와 오색나무 잎을 씹으니 모든 갈증과 배고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잠이 들었지요. 20하루 밤낮을 자고 나서 깨어보니 집안에 태와 선인이 보이지 않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와 살펴보니 오제와 수만 군사는 물론이고 장대에 걸어 높이 매달았던 죽은 구미호도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는 동물이나 식물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편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이야기를 통해 동식물의 특유한 모양과 이름에 대해 알 수 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잔나비 엉덩이 이야기에서처럼 한순간의 실수나 욕심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등의 교훈도 함께 얻을 수 있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